굉장히 무서운 버그가 기다리고 있다. 자바스크립트 개발자라면 리액트, 앵귤러, Vue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고 있다면 꼭 필수로 알아야 하는 2015 ES6부터 시작해서 2020 ES11까지 정말 많이 쓰이는 핵심 문법들만 쏙쏙 뽑아다가 이번 영상에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ES6 이후부터 추가된 많은 문법들이 인터넷 익스플로어에서는 지원이 되지 않기 때문에 바벨을 이용하는 것을 추천해 드리고요. 아직 기초가 부족하신 분들은 드림코딩 유튜브 채널에 올라온 기본편 12개 그리고 보충 설명 4편을 보시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모든 영상은 여기 GitHub에서 강의 노트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한번 시작해 볼까요? 기존에 저와 함께 강의 노트를 작성하면서 따라오시는 분들은 이제 새로운 폴더 안에 이렇게 파일들을 만들어서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는 Shorthand Property Names입니다. 항상 이렇게 MDN 사이트 링크를 걸어둘 테니 더 자세히 공부해보고 싶다면 여기 한번 쭉 읽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바스크립트에서 오브젝트는 항상 키와 밸류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이렇게 이름과 나이라는 변수가 미리 정의되어져 있다면 앞에서 정의한 변수를 이용해서 새로운 오브젝트를 만들려면 LE2의 name이라는 키의 값은 이 name의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LE의 값이 들어오게 되고요. age라는 키의 값은 age의 변수가 가리키고 있는 숫자 18이 들어오게 됩니다. 키와 밸류의 이름이 동일한 경우에는 이렇게 하나로만 깔끔하게 축약해서 작성이 가능합니다. 사실 이것은 이것과 동일한 i입니다. 그래서 키와 밸류가 동일할 때는 하나로만 생략이 가능하고요. 이것을 출력해보면 키와 밸류들이 올바르게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Destructuring Assignment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이렇게 오브젝트의 키와 밸류에 접근하기 위해서는 항상 이렇게 student.name, student.level 이런 식으로 복잡하게 작성했어야 됐는데 Destructuring Assignment를 이용하게 되면 오브젝트에 있는 키의 이름을 괄호 안에 정의해주고 equal student라고 작성하게 되면 이 student에 있는 키와 밸류들이 각각 name과 레벨에 맞게 할당이 됩니다. 이것을 한번 출력해보면요. 아나와 숫자 1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항상 오브젝트 안에 정의된 키의 이름을 동일하게 괄호 안에 작성해서 선언해 주셔야 되는데요. 만약 다른 이름으로 선언하고 싶다면?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오리지널 이름을 작성한 다음에 콜론을 이용해서 원하시는 이름을 작성하면 됩니다. 간단하죠? 이제는 여기 오브젝트 안에 있는 키의 이름을 그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이름으로 선언했기 때문에 당연히 콘솔에 찍을 때도 새로운 이름으로 출력하셔야 해요. Destructuring은 오브젝트뿐만 아니라 배열에서도 동일하게 쓸 수 있는데요. 이렇게 귀여운 강아지와 고양이가 들어있는 Animals라는 배열이 있다면 배열에 각각 접근하기 위해서는 Animals 다음에 숫자 인덱스를 이용해서 배열에 각각 접근했어야 했습니다. 이제는 이렇게 간단히 해볼 수 있는데요. 배열에 들어있는 순서에 맞게 처음으로 선언된 first라는 변수에는 첫 번째인 강아지가, second에는 두 번째 들어있는 고양이가 이렇게 순서대로 할당이 됩니다. Destructuring은 오브젝트를 destructuring 할 때는 이렇게 오브젝트에 괄호를 이용하셔야 되고요. 배열을 이용할 때는 배열에 이 괄호를 이용하셔야 합니다. 잠시 광고입니다. 실전 프로젝트를 통해서 나의 코딩 실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고 싶다면 드림코딩 아카데미에서 진행 중인 브라우저 101 강의를 확인해 보세요. 많은 수강생들이 남긴 리뷰를 통해서 나에게 맞는 강의인지 아닌지 확인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정말 활용도가 높은 스프레드 신텍스에 대해서 알려드릴 건데요. 지금 여기에는 오브젝트들을 담고 있는 배열이 있는데요. 이 배열을 복사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요? 네, 물론 많은 방법들이 있겠지만 스프레드 신텍스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로운 배열을 만들고 지금 여기에 어레이에 있는 배열의 아이템들을 하나하나씩 복사해 올 수 있는데요. 하나하나씩 복사해 올 때는 배열에 들어있는 맵이나 for each 같은 것을 이용해 올 수도 있겠지만 스프레드 신텍스를 이용하면 땡땡땡 array 이런 식으로 작성하면 간단하게 배열을 복사해 올 수 있습니다. 이 땡땡땡은요. array에 들어있는 아이템들 하나하나씩을 각각 낱개로 가져와서 복사해 오는 것을 말합니다.
자, 각각 array와 array copy를 출력해 보면 동일한 아이들이 출력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배열을 복사해 오면서 새로운 아이템을 추가하고 싶다면 네, 정말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spread syntax를 쓴 다음에 추가하고자 하는 아이템을 작성해주면 됩니다. 네, 이것도 출력해 보면 array와 array copy는 각각 동일한 아이들을 가지고 있고요. 새로 만든 array copy 2만 여기 새로 추가된 아이템이 들어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앞에서 언급한 보충 설명에서 정말 자세하게 설명해 드렸는데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는 변수는 실제로 이 오브젝트를 담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메모리의 주소의 값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복사되어 온 아이들은 주소값만 복사되어서 오는 거기 때문에 실제로는 전부 다 동일한 오브젝트를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오브젝트 1에 있는 키의 값을 변경하게 된다면 이렇게 키를 new 키로 변경하고 다시 출력을 해서 확인해 보면 세 가지 전부 다 이렇게 값이 변경되어져 있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는요. 이 스프레드 연산자는 오브젝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 안에 있는 아이들을 모두 다 하나하나씩 복사해 오는 것이 아니라 이 오브젝트가 가리키고 있는 주소의 참조 값만 복사해서 오기 때문에 이렇게 스프레드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복사해 온다고 해도 원래의 오브젝트를 변경하게 되면 전부 다 영향이 갈 수 있기 때문에 이 점을 꼭 유의하셔서 코딩을 하셔야 돼요. 조금만 더 활용 예제를 살펴보면요. 배열뿐만 아니라 이렇게 오브젝트도 카피할 수 있습니다. 배열은 이렇게 배열의 괄호를 이용하셔야 되고 오브젝트는 이렇게 오브젝트의 괄호를 이용하셔야 되는데요. 땡땡땡 오브젝트를 이용하게 되면 이렇게 오브젝트의 값이 복사되어져 오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또 재밌는 걸 해볼 수 있는데요. 이렇게 두 가지의 과일의 배열들이 들어있다면 이 모든 것을 하나로 합칠 수 있는 concatenation도 가능합니다. 이렇게 배열의 괄호를 이용해서 fruits 1에 있는 아이들을 다 가지고 오고 땡땡땡 fruits 2에 있는 아이들을 다 가지고 오게 되면 하나로 병합이 가능한데요. 로그를 이용해서 확인해 보시면 뺨! 4가지가 들어있는 새로운 fruits라는 배열이 생긴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당연히 오브젝트도 병합이 가능합니다. dog1, dog2라는 오브젝트가 있다면 스프레드 연산자를 이용해서 이렇게 병합이 가능해요. 한 가지 주의해야 되는 점은 만약 키가 동일한 오브젝트를 병합한다면 제일 뒤에 오는 아이가 앞에 있는 아이를 덮어 씌웁니다. 이렇게 해서 확인해 보면 두 번째에 있는 오브젝트의 키가 첫 번째 것을 덮어 씌운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동일한 키를 가지고 있는 오브젝트일 경우에는 제일 마지막에 온 아이가 최종적으로 값을 덮어 씌워준다. 이 부분을 조금 유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다음으로는 default parameters입니다. 이렇게 함수를 정의할 때 메시지라는 인자를 받아오는 경우라면 이렇게 정상적으로 인자를 전달하는 경우에는 상관없지만 함수를 호출할 때 아무런 인자를 전달하지 않으면 undefined이라는 알 수 없는 메시지가 출력하는데요. 아무런 인자가 전달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렇게 default 메시지를 출력하고 싶다면 많이들 이렇게 작성하고 있는데요. 이제 default parameters를 이용하면 아주 간단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인자 다음에 기본적으로 원하는 초기값을 지정해 둠으로써 인자가 전달될 때는 인자의 값을, 인자가 전달되지 않는다면 기본적으로 설정된 여기 디폴트 값을 이용하게 됩니다. 코드가 많이 깔끔해졌죠? 다음으로는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도 공통적으로 가지고 있는 ternary operator인데요. 많은 분들이 잘 활용을 못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이렇게 isCash이라는 변수가 true인지 false인지에 따라서 다른 컴포넌트를 정의하고 싶다면 컴포넌트 변수를 정의한 다음에 isCash이 true이면 고양이를, 아니라면 강아지를 이렇게 할당하는 방식으로 프로그래밍을 하시는데요. 여기 똥 보이시죠? ternary operator를 이용하면 간단하게 해볼 수 있습니다. 컴포넌트에 할당하는 곳은 isCash이 true이면 고양이를, 아니라면 강아지를 이렇게 할 수도 있고요. 아니면 실제로 사용하고자 하는 부분에 가셔서 바로 직접적으로 이렇게 작성하셔도 됩니다. 리액트에서 굉장히 많이 쓰이고 있죠. 다음으로는 template literals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제가 기본편에서 굉장히 많이 알려드렸어요.
이렇게 문자열을 조합할 때 플러스 연산자를 이용해서 조합을 했었는데 이 스페이스도 신경 써야 되고 플러스도 이용해야 되고 굉장히 지저분하게 보이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플러스를 이용하기보다는 이런 식으로 템플릿 리터럴스를 이용하면 간편하게 작성할 수 있습니다. 작성할 때도 편하고 가독성이 더 좋기 때문에 최대한 이 두 번째 버전을 이용하시는 걸 추천해 드려요. 자, 이제 최신 문법인 ES11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옵셔널 체이닝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여기 이렇게 각각 두 가지의 오브젝트가 있습니다. person 1은 job이라는 오브젝트가 들어있는데요. job 안에는 title도 있고 매니저라는 또 다른 오브젝트가 들어있습니다. 그리고 매니저의 이름은 Bob이에요. 여기 person 2는 아직 일을 구하지 못해서 job이 없는 상태입니다. 자, 여기에서 제가 만약 이런 함수를 구현했다면 어떻게 될까요? 자, 여기서 print 매니저를 호출할 때 person 1 같은 경우는 job도 있고 매니저도 있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 없이 출력되는 걸 확인해 볼 수 있는데요. person 2 같은 경우는 빠밤! 매니저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에러 메시지가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어플리케이션이 정상적으로 동작하지 않겠죠? 그래서 우리가 다르게 할 수 있는 방법으로 if문을 이용해서 person의 job이 널이 아니고 매니저가 널이 아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요. 또는 앞에서 보여드린 ternary 오퍼레이터를 이용해서 이런 식으로 아주 중첩된 오퍼레이터를 쓸 수도 있어요. 아니면 제가 기본과 보충 설명에서 알려드린 and 연산자를 이용해서 person의 job이 있으면, person의 job의 매니저가 있으면, 그러면 person의 job의 매니저의 name을 출력하는 방식으로 구현해 볼 수도 있겠죠? 자, 여기서부터 조금 나쁜 냄새가 나지 않나요? 계속 코드가 반복적으로 중복되는 것을 확인해 볼 수가 있어요. 이제는 우리 이렇게 작성하지 않고 옵셔널 체이닝을 이용해서 person의 job이 있으면, 매니저가 있으면 이름을 출력하는 식으로 작성할 수 있습니다. 이 옵셔널 체이닝은 정말 핫 트렌드인데요. 코틀린과 스위프트 같은 최신 언어에도 다 포함되어져 있는 기능이에요. 다음으로는 Knowledge Coalescing Operator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예전에 or 연산자를 이용하면 깔끔하게 코딩할 수 있는 팁을 알려드렸는데요. 이런 or이나 and 연산자를 이용할 때는 이 false, 거짓의 특징을 조금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불리언 변수에 false라고 되어 있는 것도 false이지만 텅텅 비어져 있는 문자열도 false이고요. 그리고 숫자 0도 false입니다. 그리고 null과 undefined 같은 경우도 다 false로 간주되어집니다. 그래서 or 연산자는 앞에 있는 값이 false일 때만 뒤에 것이 실행이 되는 그런 성질을 가지고 있는데요. 이 name이라는 변수의 값이 들어있으므로, 즉 false가 아니므로 이 name의 값이 출력되어지는 걸 확인해 볼 수가 있죠. 자, 반대로 이 name에 null이 할당이 되면 null은 즉 false이므로 이 뒤에 있는 guest가 할당이 되어서 guest가 출력되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개발자들이 어떤 특정한 값이 null이라면 정해져 있지 않다면 기본적인 값을 할당하도록 이렇게 or 연산자를 많이 이용했는데요. 자, 이것을 이용하게 되면 굉장히 무서운 버그가 기다리고 있다. 이런 식으로 작성하게 되면 문제가 무엇일까요? name이 null이거나 undefined인 경우, 즉 아무런 것도 지정되어져 있지 않은 경우에만 guest를 할당하고 싶은데 이렇게 문자열이 비어있는 경우에도 false로 간주되기 때문에 guest가 할당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사용자가 아무런 이름을 쓰고 싶지 않을 때, 그럴 때도 guest가 할당이 되는 참사를 맛볼 수가 있죠. 그리고 한 가지 더 예제를 보여드리면 이렇게 숫자가 0으로 지정이 되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undefined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숫자 0이 할당되었지만 0은 false로 간주되기 때문에 뒤에 것이 할당되어진 걸 확인할 수가 있죠. 그래서 or 연산자는 이런 특징을 잘 이해하고 계셔야지 안 그러면 수많은 버그들로 고생할지도 몰라요. 그래서 조금 더 명확하게 코딩하고 싶을 때는 이렇게 knowledge coalescing을 이용하면 되는데요. 이름이 있다면 이름을 쓰고 이름에 아무런 값이 없다면
게스트를 이용하자. num이라는 변수에 값이 있다면 이 num을 이용하고 num이 없을 때만 undefined을 작성하자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텅텅 비어진 문자열과 숫자 0이 출력된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가 현업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는 문법들을 최종 엄선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제가 빠뜨리거나 여러분들에게 더 유용한 것들이 있다면 아래 코멘트로 꼭 공유해 주시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코멘트 잊지 마시고요. 저는 다음에 더 유용한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할게요. Don't forget to code your dream. Bye everyone!